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2시간 만에 끝내는 종합평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2시간도 아니죠. 30분씩 두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 60점입니다. 자, 60점이면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합격입니다. 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36문제 중에서 18문제, 그리고 구술형 5문제는 모두 다 한국사회 이해 부분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끊어서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는 여기를 봤고요. 지금은 경제, 법, 역사, 지리를 같이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부분입니다. 한국은 시장경제체제예요. 이 시장경제체제가 뭐냐면 자유롭게 경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10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면 둘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좋죠. 좋은데 이런 경쟁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아이와 이런 아이가 경쟁을 했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더 커져 있을 거고요.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죠?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 많이 됩니다.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더라도 이런 아이들이 뭐예요? 약자예요. 약한 아이들이죠. 약한 기업들이죠. 약한 회사예요. 이런 아이들을 국가가, 정부가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국가가, 정부가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죽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은 뭐냐면 대기업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부가 보호하지 않는다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독점과 과점을 하는 독과점 기업입니다. 이런 독과점과 대기업이 나쁜 짓, 횡포를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제재해 주는 것, 규제하는 것, 이것을 국가의,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업은요, definition,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못하는 것, 이겁니다.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앞에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는 일을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일을 못 구했어요. 이게 실업입니다. 만약에 나는 일 안 할 거예요. 계획이 없어요. 아니면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요. 나는 가정주부예요. 그런데 일을 못하는 거, 이거는 실업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앞에 뭐가 있냐면 일할 의지가 있지만, 이렇게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한국의 실업률, 퍼센티지죠. 실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한국이요. 왜 낮냐? 경제가 좋아서 낮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자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장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리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여자라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주부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이 많다 보니까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거죠. 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사업 준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일을 안 하더라도 사업 준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졌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성 경제활동이 적은 편이고 자영업자가 많은 편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강의 기적을 보도록 합시다. 한강의 기적 데피니션부터 볼게요. 한강의 기적은요. 한국 경제가 발전한 것입니다. 발전한 것. 그런데요. 다른 나라도 다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게 무슨 미라클, 기적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아주 짧은 시간에. 그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발전을 해야 되니까 아주 빠르게, 이 아주 빠르게를요. 급속도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국어도 알아둬야 되겠죠.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전쟁이 있었죠. 1953년까지.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그때부터 발전을 거듭해서 한 번의 위기가 있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성장,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빠르게 경제가 발전한 것, 이것을 바로 한강의 기적, 미라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는요. IMF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외환이라는 것은 달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 돈을 얘기하는 거죠. 외국 돈을, 외환을, 외국 돈을 너무 많이 빌렸어요. 너무 많이 빌리다. 그래서 못 갚게 됐어요. 못 갚다. 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bankrupt. 그래서 경제가 무너집니다. 파산, 부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도와줬어요?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국제통화기금에서 도와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도와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 IMF에서 도와줬다라는 것은 돈을 빌려준 거죠. 부도가 나지 않게. 그래서 이 돈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갚을 수 있었다. 이렇게 큰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 성장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중요한이라고 할게요. 중요한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알아봅시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body가 있죠. 그래서 body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뭐냐면 노동력이 있습니다. 몸으로 일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부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brain이 있죠. brain. 그죠? 그래서 교육열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spirit가 있죠. mental.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고자 해서 가난을 극복하겠다. 위기를 극복하겠다. 극복하려는 의지, spirit, mental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body가 1번, 풍부한 노동력. 그 다음에 brain, 교육열이 2번. 그 다음에 spirit, 의지가 3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DAC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이렇게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무슨 경제라고 부를 것도 없었어요. 그런 가난한 나라였는데 가난한 나라니까 당연히 도와줬겠죠. 누군가가 다른 나라에서 도와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였어요. 도움을 다른 말로 하면 지원을 받던 나라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언제 2009년이 되었을 때는 뭐가 됐다? 이제 도움을 다른 나라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세계에서 첫 번째입니다. 세계 최초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DAC, 그러니까 OECD 안에 있는 기관,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2009년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법을 시작할 거예요. 제가 법이라고 표기를 안 해놨는데, 자, 이제 경제 부분이 끝나고 법 부분을 얘기할 텐데, 선생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하기 시험이 중요하죠. 말하기 시험에서요, 한국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여권, 청구권, 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를 줄줄줄줄줄,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준 씨 평등권이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은 자유권, 그러면 자유로울 권리, 오케이. 평등권, 평등할 권리, 오케이. 사회권, what? 잘 모를 수 있겠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 맞죠? 네. 청구권, 청구할 권리, 이 정도. 5개 중에 4개는 알고 있네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대답을 잘한 것 같아. 점수가 좋게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25점 중에 4점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답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면접관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봅시다. 자, 자유권을 이야기할 때는 자유로울 권리라고 하지 말고요. 자유에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원래 자유의 반대는 속박이라든가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에 반대되는 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면 자유를 방해받고 침범받는 거예요. 자유를 침해받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반대말을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유권은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 보면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자유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신체의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자유예요. 직업 선택할 수 있고 종교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 및 출판, 집회 및 결사, 학문과 예술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요,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이게 자유권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평등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할 권리가 아니라 이것도 반대말을 볼 거예요. 평등의 반대는 뭐냐면 불평등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해야 될 반대말은 뭐냐면 차별입니다. 차별받다. 왜 저 사람과 나는 다르게 대우합니까?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평등하게 대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러면 어떤 경우에 차별을 받습니까? 이런 거요. 성별에 따라 남자, 여자, 종교, 직업, 인종 이런 거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권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있는데 이 임준 씨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음식도 없겠죠. 옷도 없겠죠. 잠잘 곳도 없겠죠. 그 다음에 교육도 못 받겠죠. 교육도 못 받아요. 의료 서비스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사람처럼 살 수가 없네요. 그쵸? 돈이 없으면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진짜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누구에게? 대한민국에게 이거를 얘기해요. 저기요, 대한민국 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도 옷도 잠잘 곳도 교육도 의료 서비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예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합니까? 네 맞습니다. 임준 씨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처럼 사람 인간이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살 권리. 좀 다르게 말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 있어야죠. 사람이니까. 옷 입어야죠. 잠 자야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요. 이 설명을 이해하시면 외우기가 좀 더 편리할 겁니다. 자, 다음은 아주 쉬워요. 참정권은 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권리죠, 권리. 그런데 정치에 뭐하다? 참여한다. 거꾸로 보면 됩니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요거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선거해야죠. 선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선거권이라는 게 있어요. 선거권이라는 것은 내가 투표를 하는 거죠. 선거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후보가 좋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피선거권이란 뭐냐면 내가 후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캔디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출마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내가 후보가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되다. 캔디데이트가 되다. 출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참정권이 되겠죠. 자,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반대말을 찾는 게 아니라 비슷한 말을 찾는 겁니다. 바로 요구예요. 요구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권이 있어요. 임준 선생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임준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사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아까 이렇게 생긴 아이 봤죠? 대한민국 국가죠. 국가에 요구할 권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국가 때문에 국가가 하는 일 때문에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보상해 주세요. 배상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국가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국가에게 어떤 요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냐? 보상해라, 배상해라, 재판하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을 못 받았어요. 그거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이 필요하겠죠. 자, 바로 역사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고조선 언제 시작했습니까? BC 2333에 시작했고 삼국시대는요. 신라, 고구려, 백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백제라는 나라와 신라라는 나라,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고구려예요. 그 다음에 이 백제가 먼저 멸망하고 고구려가 그 다음 멸망하면서 통일을 했죠. 그래서 신라와 발해라는 나라가 생겼어요. 이 발해라는 나라가 신라가 남쪽에, 발해가 북쪽에 있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조선시대는 1392년에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1897년에 시작됐지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콜로니 시대라고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조금씩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BC 2333에 시작되었고요. 5가지만 알면 돼요.
단군왕검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덤이 중요한데 고인돌이라는 무덤이 있습니다. 고인돌의 모양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덤이 있습니다. 지배자, 족장의 무덤이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시작을 했어요. 브론즈 에이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아이언 에이지까지 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법도 있었어요. 8개 법이 있는데 지금은 3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고요. 백제라는 나라가 있고요. 신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고구려는요, 광개토 대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어떻게 했어요? 땅을 굉장히 넓혔어요. 그래서 영토 확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5세기였습니다. 광개토 대왕, 영토 확장. 백제 같은 경우에는 왜하고 친했어요. 이 왜는 Y가 아니고요. 재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팬, 왜하고 친구였다. 친구였다라는 건 뭐예요? 교류가 많았다. 문화를 전파했어요. 문화 전파. 교류랑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영향을 많이 줬고요. 요거 2개 무역도 많이 했고요. 친구였어요. 친구. 왜의 친구, 재팬의 친구, 일본의 친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는 화랑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랑도는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어서 이런 리더를 양성을 많이 했어요. 이 리더가 나중에 삼국을 통일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남북국 시대를 보면 남쪽에는 신라가 있고요. 신라의 장보고 장군을 기억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발해를 누가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굉장히 발전된 국가였어요. 그래서 닉네임이 있습니다. 닉네임은요, 동해 쪽 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전된 나라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이 발해라는 나라를 해동성국이다 라는 닉네임,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다음 나라를 봅시다. 계속 이어지는 나라예요. 고려는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근데 왜 이 고려라는 이름을 땄을까요? 왜냐면요, 여기에 병란도라는 어떤 센터, 트레이드 센터, 무역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무역 중심지가 있었는데 이 무역 중심지에서 어디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동남아시아로, 서남아시아로, 그리고 아랍 지역까지 무역을 갔습니다. 굉장했죠? 여기가 어디냐면 병란도예요. 병란도에서 유럽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아랍 지역이죠. 아랍 지역까지 무역을 가보니까 여긴 누가 와 있냐면 유럽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유럽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쪽 동쪽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어 이름이 코리아가 된 겁니다. 자, 이런 나라고요. 고려 같은 경우에는 뭐 왕건이 세웠죠.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1392년에 이성계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1392년을 강조하는 이유가 딱 200년이 지났을 때 1592년에 바로 임진왜란, 임진은 해 이름이고요. 왜는 아까 얘기했던 Y가 아니라 재팬이다. 그 다음에 라는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팬이 쳐들어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보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대한민국은 콜로니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요,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했고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제헌절이죠. 제헌. 그죠?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똑같은 날이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버스데이가 되는 거죠. 정부 수립. 여기서 알아둬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법이 먼저다. 법 first. 그죠? 그 다음에 나라 later.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지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지리. 한국의 기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 따뜻해요. 여름은 더워요. 가을은 시원해요. 겨울은 추워요. 네,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봄 같은 경우에는 나쁜 것도 있죠. 황사와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시작한다. 농사 시작. 그 다음에 농사 시작은 모내기로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꽃이 피니까 꽃이 피는 것을 기념하는 꽃 구경을 가는 축제를 많이 열죠. 여름에는 더워요. 그런데요. 덥다보다 습하다. 습하다를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것을 폭우라고도 하고요. 비가 오랫동안 오는 것을 장마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더워서 밤에도 더운 것을 열대야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계곡으로 바다로 피서를 가곤 하죠. 가을은 아주 간단합니다. 날씨가 맑다, 화창하다. 그 다음에요. 시원하고 단풍까지 듭니다.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죠. 추석이 있죠. 추수를 하게 됩니다. harvest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고 굉장히 춥죠. 그리고 춥다 하고 건조하다, 드라이하다, 건조하다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스포츠 뭐가 있어요? 스키가 있죠. 눈썰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음 낚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눈꽃 축제. 진짜로 꽃이 핀 건 아니지만 눈이 앙상한 가지 위에 쌓여서 꽃처럼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대관령 같은 데서 눈꽃 축제를 하곤 합니다. 동고서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그려본다면 이 대한민국의 요 동쪽과 서쪽을 그려보면요. 서쪽. 이쪽은 낮아요. 낮고 여기는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어떤 느낌의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산이 많고요. 여기에는 평야가 많아요. 평야가 많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산이 많고요. 산이 많고 여기에는 평야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쪽은 높다. 그 다음에 서쪽은 낮다. 라고 해가지고 동고서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고서저를 알아두시고요. 이쪽은 어디예요? 북쪽이죠. 이쪽은 동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남쪽이죠. 남서쪽은 평야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북동쪽은 산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한국의 지형에 대해서 동고서저, 그리고 북동쪽 산지, 그 다음에 남서쪽 평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CT 하나만 보고 갑시다. CT. 자, 보통 어떤 도시의 역사, 이 도시는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길게는 몇 천 년, 그죠? 짧게는 몇백 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600년이에요. 서울, 한양. 옛날에 한양부터. 그런데 이 도시는요. 역사가 13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시점에서 12년 10개월이에요. 아니 무슨 도시의 역사, 시티 히스토리가 13년입니까? 왜냐면요. 여기는 계획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2012년 7월 1일에 이 도시를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네, 거기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여기가 서울특별시인데요. 여기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이에요. 대전광역시 바로 위에 있는 곳인데요. 이 세종특별자치시는요. 행정 중심 복합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로 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차도 다 여기로 모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문화가, 정치가, 역사가, 교육이, 그 다음에 무슨 회사, 기업 이런 것들 다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뭐예요? 정치적인 중심지를 다른 도시로 옮기자. 어디로? 세종이라는 뉴시티로 옮기자. 우리가 세종이란 도시를 만들어서 2012년 7월부터 세종으로 옮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정치의 중심지인 정부기관 있죠. 이 정부기관은 행정부기관이니까 행정기관이라고 외워두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중심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행정중심의 도시를 새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밸런스입니다. 한국어로는 균형.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도시가 바로 세종특별자치시고요. 그게 어디에 있다? 충청 지역에 있다. 여기 보세요. 충청 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제 가서 합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로 또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